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의 산으로 측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산에 측량하러 갈 때는 최소 3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독감에 걸린 데다가 달리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둘이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불안해서 경계를 안내해주는 동네 아저씨에게 측량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저씨는 일당만 주면 괜찮다고 해서 우리 셋이서 산에 들어갔다. 전날 내린 눈으로 산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폴이 잘 보여서 측량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참을 걸려 능선까지 측량하고 있는데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저씨는 한참을 통화하다가 통화를 마치자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내려가겠다고 했다. 얘기가 다르잖아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땅의 경계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거기까지만 측량하면 된다. 오솔길을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있겠어? 같은 그런 분위기로 결국 A와 나 둘이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저씨와 헤어지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면서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눈이 내리면 위험하겠어. A와 나는 빨리 끝내자 생각하고 속도를 높였다. 우리 회사에서는 산을 측량할 때 포켓 나침반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나침반 자석 위에 작은 망원경이 달려있고 그것은 향하는 방향의 방위와 고저각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볍고 튼튼하고 다루기 쉬워서 산을 측량할 때 아주 유용하다. 나는 나침반을 수평으로 세우고 폴을 들고 서 있는 A를 향해 망원경을 들이댔다. 그런데 눈 덮인 땅과 나뭇가지와 이파리에 눈이 쌓인 나무숲은 보이지만 폴도 A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망원경을 조금 움직이자 긴 머리카락에 머리가 보였고 이제 폴을 찾아 눈금을 잃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 초점이 맞춰지자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헬멧을 쓰고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A는 어째선지 헬멧을 벗고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A의 머리는 갈색 머리였을 텐데 지금 보이는 것은 새까만 머리카락이다. 이상하다. 망원경에서 눈을 들어보니 A가 마스크를 쓰고 이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바로 뒤쪽 나무숲 틈새에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다시 한번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며 조금 움직여 보았다. 여자가 있었다. 나무에 기대어 뒷짐을 지고 서 있다.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이런 설산에 왜 여자야? 나는 깜짝 놀라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A가 내 쪽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러자 신호라도 받은 듯 여자는 경사면을 내려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A의 그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침반을 잃고 야장에 기입한 후 나는 종종 걸음으로 A의 곁으로 달려가 물었다. 방금 내 뒤에 여자가 서 있었어. 알고 있었어? 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만하세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던 A도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정말이에요? 아니, 전혀 몰랐어요 라며 표정이 굳어졌다. A와 나는 다시 한번 나무숲 쪽을 둘러봤지만 나무와 눈만 보일 뿐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등산하는 사람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여자는 이 설산에서 혼자서 짐도 없이 게다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다. 그거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미친 여자라든가. A는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다. 나도 겁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드디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빨리 끝내고 산을 내려가자. 이봐, 큰일이야. 우리는 서둘러 측량 작업을 재개했다.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어 눈보라처럼 되어갔다. 폴을 들고 서 있는 A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고 순식간에 쏟아지는 눈 때문에 오솔길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휴대폰도 권해가 되어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는 조급해져서 빨리 산을 내려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나침반을 설치했다. 수평도 제대로 잡지 않고 A를 향해서 망원경을 들이대며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랬더니 아까 그 여자가 A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보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A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A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여자 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급히 망원경을 그쪽으로 돌려서 겁에 질린 채로 들여다보니 여자는 눈을 감고 A의 뒷머리를 잡고 뒤에서 귀에 입을 대고 있었다.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A는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는 그런 A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A의 곁을 떠나 눈 덮인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A도 그 뒤를 따라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하지만 A는 그런 내 목소리를 무시하고 눈보라 속에서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나는 측량 도구를 던져버리고 뒤를 쫓았다. A는 우왕좌왕하며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위험해. 진짜 조난 당할 거야. 이대로라면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았다. 주변은 눈보라로 새하얗게 변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A에게 다가갔다. A, 정신 차려. 너 이러다 죽어. 그러자 A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A는 멍한 눈으로 엉뚱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전혀 의미도 알 수 없는 말을 외쳤다. 입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너무 심하게 벌려서 아래턱이 가슴에 붙을 정도였다. 혀가 늘어져 있고 입 가장자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 완전히 턱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는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게 한계였다. 나는 A도 측량 도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무아지경으로 산을 내려갔다. 차까지 돌아와서 휴대폰이 잡히는 곳까지 달려가서 회사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곧이어 수색대가 산에 들어갔고 나는 취조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 여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본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담담하게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다만 A에게 여자가 무언가를 속삭였다라는 부분은 반복해서 질문했다. 다음 날 시신이 하나 발견되었다. 하얀 여름 옷에 검은 머리. 내가 봤던 그 여자의 특징과 일치했다. 나는 경찰에 불려가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그때 경찰이 그 시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자의 신원은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작년 여름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였다고 한다. 다만 왜 그런 산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의 일은 이미 잊고 싶었기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다. 여자의 시신을 살펴보니 두 눈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했다. 나는 A 녀석이 그런 짓을 했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고 그 상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텐데.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 결국 A의 행방은 지금도 알 수 없다.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A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솔직히 나는 더 이상 A를 만나고 싶지 않다. 다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지난주에 머리를 자르고 삭발로 바꿨다. 두 번째 이야기, 자장가. 이제 꺼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앞두고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지는 자장가가 있다. 들은 사람이 악몽을 꾸게 되는 자장가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지. 시의 가락을 붙인 느낌으로 라디오 체조 정도의 짧은 노래다. 어찌되었든 무척 독특한 노래다. 대대로 집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노래다. 전국시대 우리 집안이 섬기던 영주를 죽인 무사의 집에 들어가 유모가 된 뒤 후계자를 죽였다는 애매한 전설도 따라붙어 있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줄 거야 라고 겁을 주면 울 정도로 어릴 때는 정말 무서웠었다. 내기는 대학에 들어온 뒤 25살이 될 때까지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프러포즈를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던 게 들통났다. 게다가 그걸 들켜놓고서는 가짜는 개그로 얼버무리려 들었다. 그 무렵에는 반쯤 동거하고 있다시피 했기에 대충 얼버무리고 술에 취해 잠든 그를 보니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 자장가를 내 입에 담았다. 3번 정도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그 자리에서 막 토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랐지만 토하고 나서 또 토투성이 이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길래 그냥 버리고 돌아왔다. 자장가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그때는 분간도 되지 않았고 그 후 상대쪽 부모님에게 위자료도 받고 제대로 헤어졌다. 그의 친구에게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악몽을 매일 꾸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죽어서 썩어가는 꿈만 계속 말이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식간에 야위었다고 한다. 게다가 1년 정도 지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그 이후 고향으로 내려왔기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자장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최대한 그 노래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세 번째 이야기,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자는 마치 교수대 앞에 선 사형수처럼 절실하게 엎드려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묵직한 검은 가방을 열어 꽉 들어찬 지폐다발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런 돈 가방을 한 번 힐끔. 그리고 남자의 뒤에 딸려있는 망령을 흘끗 쳐다보았다. 입이 꿰매진 채로 남자를 노려보고 있는 그 영은 한눈에 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원한과 귀기를 내뿜고 있었다. 잘려나간 손발에선 아직도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고 벌거벗은 몸 곳곳은 그가 생전 겪었을 처절한 고통의 증거가 분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하라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망령의 원한이 너무 깊어서 말이지. 죄송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는 나를 노려보는 망령과 가득 찬 가방의 무게를 저울질해 보았다. 이내 셈을 마친 나는 묵직한 가방에 손을 얹고 절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좋네, 굿을 해주지. 별당으로 가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굿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망령은 무사히 저승으로 돌아갔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망자는 망자. 현세에 집착해서 좋을 것 하나 없고 설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원한이 관련된 일은 10중 8구 시답잖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본당으로 돌아온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깊게 묻지 않겠으나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쾌활하게 본당을 나갔다. 남자가 나간 후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금빛으로 빛나는 지폐들을 쓰다듬고 두툼한 지폐 한 다발을 꺼내 그의 향을 음미했다. 언제 맡아도 참 좋은 냄새야. 이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질 못한다니까. 그렇게 한동안 오늘의 전리품을 만끽하던 나는 돈을 옮기기 위해 품 안의 가방을 꼭 안고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별당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나를 노려보던 그 망령의 원통한 눈빛이 머리 한편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남자든 망령이든 더 이상 내가 알 바는 아니었다. 느긋이 걸음을 옮기던 중 뒤통수에 전해지는 강한 충격과 함께 나는 돈 가방을 안고 그 자리에 철퍼덕 엎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먼 듯 가까운 곳에서 남자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각종 재고가 가득 들어찬 작은 신당 안.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무속인 앞에 묵직한 가방을 든 남자가 연신 고개를 숙여가며 애원하고 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 네 번째 이야기, 거울. 뒤가 너무 무서워라고 K가 갑자기 말을 꺼냈기에 나는 깜짝 놀라 차를 쏟고 말았다. 무섭다니, 뭐가 말이야? 나는 반쯤 웃으면서 되물었다. 하지만 K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편 말이야.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뒤편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 무섭다고. K는 중학교 동창으로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서 친해졌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어 사귄 지도 1년이 좀 넘어간다. 운동은 못하지만 머리가 좋고 성격도 밝아 친구도 많다. 그런 괴상한 말을 갑자기 꺼낼 이유는 전혀 없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목소리 톤을 바꿔 진지하게 물었다. 사흘 전쯤인가? 머리카락을 빗으려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어. 그렇게 말하자마자 입을 싹 다문다. K 스스로도 자기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겠지. 그 후로 계속 그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말을 꺼낸다. 생각이 지나친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워져서
나는 K의 뒤에 있는 거울을 봤다. 화장대에 달려있는 커다란 거울. 그 마음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지만 거울을 한 장 더 놓아두면 어떨까? 하지만 무한 거울도 좋은 건 아니라고들 하고 거기서 나는 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너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다는 것도 기분 탓이야. 나는 격려하듯 밝게 말했다. 응, 그렇겠지. K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얼굴을 한 채 있었다.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괜찮으니까. 고마워하고 부끄러운 듯 대답한 뒤 K는 웃었다. 이를 닦으려 세면대에 가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때였다. 쓱 하고 뒷골에 차가운 공기가 닿아 나는 섬찟했다. 거울 속에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 내 등 뒤에 숨듯 무언가가 있다. 엉겁결에 나는 돌아섰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위화감만이 등골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K가 말한 대로다. 나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벽에 몸을 기댔다. 이렇게 한이 등 뒤에 대한 공포가 잦아든다. 한숨 돌리고 이를 닦은 뒤 입을 헹구려 세면대로 돌아간다. 신경 쓰면 안 돼. 그렇게 되뇌인 순간 거울 앞에 선 내 등 뒤에 갑작스레 무언가가 날아들었다. 놀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내 머리에 팔을 뻗으며 안기려 드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날 나는 잠도 못 자고 TV를 틀어둔 채 밤을 지새웠다.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다음날 학교에서 평소처럼 K를 만났지만 어젯밤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K를 겁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였다. 전날 너무 신경 쓴다라고 말해놓은 주제에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게 두 번째 이유였다. 어제는 괜찮았어? 나는 슬쩍 물어보았다. 응, 신경 안 쓰려고 했더니 괜찮았어. 미안해, 괜히 신경 쓰게 해서. 괜찮아 라고 대답한 뒤 나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어째서인지 알 수 없지만 K의 눈동자는 어젯밤 마주쳤던 여자의 그것과 무척 닮아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책임. 5년 전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한 명의 친구가 죽었다. 겉으로는 정신병으로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놈에게 빙이 돼서 그런 거였다. 내게 있어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중 하나이지만 며칠 전 점쟁이인 친구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의 일을 생생히 떠올려 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다들 가업을 잇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고교 입시 준비생들에 비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땡땡이를 치거나 해도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눈 감아주었기 때문에 혼나는 일도 없었다. 어느 날 친구 A와 B가 근처에 있는 저택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 주인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가족들은 이사를 가고 빈집이 되었다는 거였다. 땡땡이를 친 뒤에 아지트를 찾고 있던 우리들은 거기라면 술이나 담배도 마음껏 마시고 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날 바로 점심시간부터 학교를 땡땡이 치고 갔다. 밖에서는 전혀 빈집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멋진 저택이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지 잠시 망설였었지만 A와 B가 괜찮아를 연발하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조사 중이라서 그런 건지 문은 열려 있었다. 서재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창밖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슬슬 술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 금방 질려버려서 5명이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곧 씨가 저게 뭐야? 하고 지금 있는 방의 벽 위쪽을 가리켰다. 벽 윗부분엔 학교 음악실이나 체육관, 방송실에 있는 것처럼 작은 창문이 2개 달려 있었다. 저기도 방이 있나? 잘 보니 이쪽 벽에 문이 있었는데 문을 책장으로 가려놓았던 것이었다. 목말을 하고 손을 뻗어보니 왼쪽 창문은 손으로 열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창문에서 약간 악취가 풍겨나왔던 것을 의심해 봤어야 했다. 그래도 그때는 안심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억지로 창문을 통해 그 방에 들어갔다. 방은 곰팡이 투성이로 썩은 내 같은 악취로 가득했다. 비가 새는 것쯤으로 생각했다. 방은 음악실로 보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벽엔 직접 손으로 한 듯한 방음제 같은 게 붙여져 있고 그 위에 벽지를 발라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습기 때문인지 벽지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방 안은 가구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는데 작은 책상이 구석에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새카맣게 칠해진 사진이 찢긴 채로 커다란 액자에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기분 나빠라며 A가 사진을 손에 쥐고 들어올리는 순간 액자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묶어놓은 머리카락 다발이 나왔다. 그 종이는 부적이었다. 모두들 놀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진 A를 보고 B가 빨리 나가자며 도망치듯 창문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저쪽에 벽지가 전부 확 벗겨졌다. 사진 뒤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은 부적이 벽 한 면에 붙여져 있었다. 이게 뭐야? 술이 약한 씨는 그 상황에서 웩 하고 토를 하고 말았다. 예감이 안 좋아. 토나 하고 있을 때야. 빨리 가자. 창을 넘어가고 있는 B의 엉덩이를 나와 D가 쭉쭉 밀어 올렸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으으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A였다. 화를 입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기어올라 반대쪽 방으로 뛰어내렸다. D도 빠져나와서 반대쪽에서 행동이 굼뜬 씨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아파, 아파하고 씨가 외쳤다. 발 잡아당기지 마. 방 저쪽에서는 A인 듯한 목소리가 웅얼웅얼 이상한 앓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벽 너머로 씨가 뭔가를 발로 차는 소리가 쿵쿵 하고 났다. 신관 모셔와. 뒤쪽 향해 D가 외쳤다. A가 뭔가 쓰였나봐. 얼른 가서 신사의 신관님 모셔오라고. B가 툇마루 쪽으로 맨발로 뛰어나가고 우리는 창에서 씨를 끌어냈다. 발, 내 발. 아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뭔가 물린 것 같아. 발을 보니 씨의 양말발 뒤꿈치 부분이 통째로 무언가에 물어뜯긴 것처럼 둥글게 이빨 자국이 있고 침으로 젖어 있었다. 변함없이 안에서는 A의 소리가 나고 있지만 무서워서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저 녀석 날 데려가려는 걸까? 데려가다니 A는 아직 살아있어. 나올 때 발로 막 찼단 말이야. 툇마루 쪽에서 운동복 차림의 신관님이 새파란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이 녀석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바보들이. 함께 들어온 B는 이미 눈물과 콧물 범벅에 얼굴이 되어 있었다. 됐으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 여기서 어서 나가서 신사로 가. 신사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유리애 씨한테 봐달라고 하고 다음에 와. 라고 하며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비틀어 올렸다. 뒤로 무엇인가 철컥 소리가 났다. 좋아, 가도 돼. 그대로 휙 하고 등을 떠밀리 누리는 영문도 모르고 달렸다. 그리고 뒤에 산에 오르고 신사 사무실에 가니 중년의 작은 아줌마가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청 화가 난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뒤로는 도망친 안도감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이 몇 번인가 신사에 불려가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단지 산 너머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만 했다. 우리도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 산 같은 데를 갈 리도 없고 학교 안에서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기말 시험이 끝난 날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불려갔다. 그동안의 잘못을 한꺼번에 혼나는 걸까 싶어. 맞을지도 모르겠단 각오로 지도실에 가니 나 말고도 B와 D가 앉아 있었다. 신관님도 와 있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없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신관님이 말하였다. 얘들아, C가 죽었어. 믿을 수 없었다. C가 어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학교 땡땡이 치고 신사에 묶여있는 A의 상태를 보러 왔었어. 병원에 문병 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는 걸 잘 알 텐데. 뒤쪽의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넘어져서 달려가 봤을 때는 이미 눈을 하얗게 뜬 채 숨이 멎어 있었어. C가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돼서 좀 대들 뻔했는데 신관님은 진지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알겠니? A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C도 절대로 지금부터는 다 잊어라.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아 자기를 모르는 놈한테는 들러붙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는 놈이 있으면 몇 년 걸려도 그것은 그 녀석에게 간다. 그것이 오면 홀려서 죽는 거야. 그리고 네 머리카락은 기르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만나 도망칠 때 그것은 먼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이렇게 듣고 나니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로실을 나왔다. 그때 신관님은 내가 기르고 있던 뒷머리를 가위로 잘랐다. 어떤 주술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아 버렸다. 졸업하고 가업을 잇는다던 이야기는 그때부터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앞으로 절대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만약 만나더라도 모르는 체야만 한다. 나는 1년 늦게 2년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날은 잊은 채 자신의 생활에 몰두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다. 이발소에서 빡빡 머리를 부탁할 때 나는 신관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하다 보니 어느새 긴 3년이 지났다. 그 후 한 번 더 재수를 하고 다른 현해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 조금 마음을 놓고 추석에 귀성한 것이 그게 잘못이었다. 원래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그해 신정 때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부모님도 적어도 고인이 처음 맞는 첫 제사 정도는 집에 오라고 전화로 말했다. 그래선 안 되는 것이었다. 역의 매점에서 신문을 사려고 갔는데 중학생 때의 여자친구가 판매원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고 D와 D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줬다. B는 졸업 후 얼마 안 돼서 하숙집의 자기 방에서 두문 불출하고 목을 맸다고 한다. 방은 덧문과 커튼을 닫아놓고 온 방 안의 문이란 문을 다 봉인한 채 한술 더 떠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위에 한 가닥 한 가닥 꼼꼼하게 붙여놓았다는 것이다. 나부로 자신의 귀와 눈꺼풀을 꿰매려고 한 자국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였다. D는 17살 여름에 시코쿠까지 도망쳤다고 하는데 마츠야마의 근교의 마을에서 팬티 한 장만 입고 희죽희죽 웃으며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D의 후두부는 쥐가 파먹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뽑혀 있었단다. D의 눈꺼풀은 절대 감을 수 없도록 스스로 칼로 잘라내려고 한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만큼 중학생 시절에 인간관계를 저주했던 적이 없었다. B와 D의 말로 같은 건 지금 나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였다. 즉,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 고향은 불길한 일이 있었던 집에서는 고인을 처음 맞는 제사는 나라에 있는 절에서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나는 끌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3일 나는 39도 이상의 열이 계속되어 집에서 드러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이불을 깔아놓고 흰 옷을 입고 누워 물을 마시면서 자고 있었다. 3일째 새벽의 밤 꿈에 A가 보였다. A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 되어 거무스름해졌었고 눈은 흰자위뿐이었다. 너 한 명 남았네. 응. 너도 여기에 와. 싫어. 시가 보고 싶어해. 싫다고. 내가 안 오면 시는 매일 괴롭힘을 당해. 거꾸로 매달려서 양말을 입에 물린 채로 얻어맞는다고. 불쌍하잖아. 거짓말하지 마. 지옥이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어. 지옥인가? 지옥이란 건 말이야. 거기서 눈이 떠졌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목에서 히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머리맡을 보자 할아버지의 위패에 금이 가 있었다. 나는 생각해봤다. 그것의 이야기를 나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를 찾아내서 내가 빙이 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